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5년 4월 25일자를 진행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혼란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 전쟁이 발발할 연습 유행에 불과하다고 싱가포르 외무장관은 말합니다. 사샤 로겔베르크 포춘지에서 4월 23일 보도했습니다. 오늘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소란은 내일 태평양 전쟁을 위한 드레스 리허설일 수 있다고 합니다. 도시국가는 미국과 중국을 파트너로 간주합니다. 미국 기업은 2024년에 미국 다국제 기업이 4,676억 달러를 직접 투자하는 등 가장 큰 해외 투자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무역대표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의 대싱가포르 무역 흑자는 36억 달러에 달했으며 이는 2024년에 17억 달러에서 91.5% 증가한 수치입니다. 동시에 싱가포르는 중국과의 최대 무역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2023년에 588억 달러 상당의 상품을 수출했습니다. 주요 위협은 태평양에서 전쟁을 벌이면 그 관계는 깨집니다.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서 목격하고 있는 것은 그저 마른 상태일 뿐입니다. 드라이 런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예행 연습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비비안 발라크 리슈나 싱가포르 외무장관은 중국과 미국 중 하나를 동맹국으로 선택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 생긴 모양은 약간 혼혈성이 들어간 거지만 중국의 얼굴도 없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코가 매부리코 이런 성격이면은 조금 또 뭐 좀 혼혈인 성격일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싱가포르가 중국과 미국 중 어디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될 것입니다. 말라카 해협이 봉쇄가 된다면은 어디를 선택해야 되느냐? 이 싱가포르는 경제에 큰 타격을 입을 것이고 제 생각은 세계 무역 중심 도시 국가인 싱가포르의 쇠퇴도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무역 중심 항구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도 있고요. 그게 부산이었으면 하는 희망사항도 없지는 않습니다. 말라카 해협이 봉쇄가 돼가지고 싱가포르 경제가 좀 침체가 된다면은 아마 글로벌 자본들이 어디로 옮기긴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나네요. 그런 금융이나 어떤 그런 무역 허브 도시로서 우리 한반도를 추천하는 바입니다. 트럼프는 납포된 유조선에서 발견된 중국의 이란 선물에 놀랐다고 말합니다. 토비아스 홀크만 예루살렘 포스트 이스라엘 신문인 모양입니다. 4월 22일 어제 몇 가지 물건이 실린 배를 잡았는데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중국에서 온 선물일 수도 있지만 조금 놀랐습니다라고 트럼프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또한 워싱턴 주재 중국 대사관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군수품 수출은 겸손한 품목 수출에 대한 엄격한 통제를 통해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처리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러시아와 중국이 지난 전쟁 동안 이란을 지원했으며 모스크바가 정보와 표적을 제공한 반면 중국의 역할은 명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이란이 비밀리에 중국 스파이 위성을 획득하여
최근 전쟁 중에 이슬람 공화국이 중동 전역의 미군 기지를 표적으로 삼을 수 있는 새로운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고 합니다. 보고서는 유출된 이란 군사 문서를 인용해 중국 기업 어스아이가 제작하고 발사한 TEE-01B 위성이 2024년 말 중국에서 우주로 발사된 후 이슬람 혁명 수비대의 항공우주군에 인수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이란에 새로운 방공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달 초 CNN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정보평가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가 발표한 관세 위협에도 불구하고 이란의 방공 시스템을 보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4만 톤급 076형 드론 운반선 스촨을 남중국해에 시험용으로 파견. 무니스 라자 인터레스팅 엔지니어링지에서 4월 22일 보도했습니다. 중국의 최첨단 상륙 공격선이 상하이를 떠나 미국, 필리핀, 일본이 연중 최대 규모의 합동군사 훈련을 실시하는 해역인 남중국해로 향하고 있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은 화요일 공식 웨이보 계정을 통해 중국 최초의 076형 상륙함이자 선체번호 51번인 스촨함이 과학연구시험 및 훈련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남중국해에 관련 해역으로 출항해 여러 탑재 시스템과 플랫폼의 성능을 테스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은 세 척의 수송 및 호위함, 수송기, 88형 지대함 미사일 그리고 1,400명의 인력을 배치했습니다. 스촨선은 드론, 운반선 역할 외에도 장갑차, 포병, 상륙정, 헬리콥터와 함께 약 1,000명의 강화된 해병대 대대를 수송할 수 있는 완전한 상륙 공격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G-20과 G-8도 포함됩니다. 전통적인 LHD 경항공모함 사이에 위치한 독특한 하이브리드 플랫폼입니다. GJ-21 드론 커넥션, 스촨성의 EMALS는 주로 GJ-11 샤프소드 UCAV에서 파생된 해군 스텔스 무인 전투 항공기인 GJ-21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항공모함 회수를 위한 체포 후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스촨성은 2025년 11월 엔진 및 동력 시스템에 초점을 맞춘 3일간의 첫 해상 실험을 완료한 후 11월 말에 두 번째 시험을 실시했습니다. 2025년 10월에 첫 번째 이말스 썰매 테스트를 실시했습니다. PLA 해군 인도는 2024년 진수 후 약 2년인 2026년까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앙아시아로 번지는 전쟁의 기운, 김정민 국제전략연구소 4월 23일 중앙아시아 내전 일어날 수도, 중동 전쟁에서 가장 피해를 보는 나라는 일본. 한일은 미국 거 쓰면 된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 거 쓰면 되나 그게 싫은 것이다. 베네수엘라와 이란의 석유를 야매로 구입 국제시세보다 싸게 구입했었다. 이제 중국은 베네수엘라 이점이 사라진다. 중국 내부에도 기름값이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한국과 휘발유 가격이 비슷해졌다. 중국도 버티지 힘들 것이다. 미중 회담에서 트럼프는 미국 석유 사라고 시진핑한테 분명히 말할 것이다. 트럼프 예측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전혀 아니다. 미국은 전 세계를 상대로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다. 중앙아시아 러시아밖에 없다. 중국이 현재 이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고 알라카 해협까지 봉쇄가 된다면은 지금 파키스탄을 통한 송유관, 미얀마에서 가는 송유관 이것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호르무즈가 막히면 이것도 동시에 막힌다. 그 미얀마에 있는 미얀마 가스전은 대우 인터내셔널
이 운영을 하고 있죠. 그게 우리나라에 안 팔고 이 대우 인터내셔널은 더 비싸게 팔 수 있어서 그런지 중국 애들한테 팔고 있는 거로 느껴집니다. 100%는 아닌지 어떤지는 모르지만은 미얀마에서 중국까지 연결이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파키스탄의 그 송유관하고 파이프라인하고 미얀마 파이프라인도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그러면은 남는 거는 카자흐스탄 탱기즈 유전 시노 카자흐 파이프라인을 통해 가지고 북경 쪽에 오는 거, 또 ESPO 파이프라인이라고 러시아 요 무슨 해죠? 거기에 에서 오는 그런 거 외에는 이제 남는 게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한 러시아는 미국이 직접 공격은 지금 하지 않을 것 같고 중앙아시아의 스파이 활동이 급증할 것이다, 이렇게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1대1로의 그 구상이 시안에서부터 그 앙카라까지 테헤란을 경유하고,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 알마티, 우르무치에서, 알마티가 카자흐스탄이죠. 비슈케크, 타슈켄트, 이런 거는 우즈베키스탄, 뭐 이런 걸 통해서 사마르칸트, 이런 거 많이 들어봤죠. 아시하바트 이런 데를 통해 가지고 카스피의 남쪽을 통해 가지고 터키까지 가는 곳으로 이렇게 됐습니다만은 이게 막힐 것이다. 막힌다. 미국은 전쟁을 질질 끌 것이다. 뭐 질질 끄는 거에 대해서 미국이 이란을 확실히 칠 능력이 안 된다는 동, 어쩌고 저쩌고 그 트럼프가 곤혹에 빠졌다는 동, 뭐 여러 가지 그 좌빨 방송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양동작전이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대요. 궁극적으로는 속내를 숨기고 아마 평화를 얘기한다면서 평화가 깨지면서 다시 전쟁이 일어나고 또 휴전하자 그러놓고 또 발생을 하고, 이런 식으로 중동 분쟁을 장기화하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누가 이기냐? 미국이 이기다 이게요. 이스라엘도 이기다 이게. 그럼 가장 피해를 보는 건 누구냐 이게요. 한중일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네 이익을 위해서는 동맹이라고 하는 한국과 일본도 당신들이 어떻게 해결해? 아니 그건 아니지. 우리가 해결해 줄게. 미국 거 쓰라고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못 알아먹고 인도까지 가가지고 뭐 호주로무주 해협 뭐 이거에 자유항해 웃는 뭐 이런 거를 입하고 하는데 뭔 소용이 있느냐? 머리가 좀 안 돌아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중국은 위안화를 마구 찍어낸다고 해도 흡수해 줄 나라가 없다. GDP 대비 지금 350% 부채가 높다. 카자흐스탄의 여 위쪽은 그 가스 파이프라인이라고 그러고요. 그 탱기지 유전에서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 이란에서 카자흐스탄을 경유해가지고 이쪽에 약간 평야 지역에서 파이프라인을 만들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알마티가 이 남쪽에 있었는데 지금은 아스타나가 이제 북쪽 수도에 있죠. 이래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여기에 카자흐스탄 내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많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상하폐 조직이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대거 유입되고 있다고 한다는 정보를 들었답니다. 미국이 가만히 있을까? 직접 취재해서 진행사항을 알려드리겠다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러시아 석유 수입하면 매우 어리석은 생각. 중국 30%는 자급자족한다. 70%는 수입으로 보충. 알지만 어쩔 수 없다. 에너지, 식량, 금융. 이건 신사적인 게임이 아니다. 나자르바예프 러시아에 대한 신뢰상실, 카자흐스탄 미국 쪽으로 방향선회라는 있었는데 지금 이 사람이 은퇴를 하고
그 누군가 예쁜가가 토가예프 대통령 그런데 그 카자흐스탄대 시위가 일어났는데 러시아 군대가 반정부 시위대를 진압을 해버렸죠. 이것 때문에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이 실각을 하고 토가예프 대통령이 들어섰지만은 눈치를 보는 권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범투르크의 공동체를 만들려고 했었다. 역사공정 프로젝트 우리도 해야 된다. 투르크로서. 그래서 그 고대사 연결로 하면 우리가 투르크족도 우리나라에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죠. 그게 어디냐? 신라 애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월 소비자 물가 1.8% 상승 고유가 5개월 만에 확대. 지지통신 경제부 4월 24일. 좀 3월 말 건데 너무 통계가 좀 너무 늦게 나오는 감도 있습니다. 총무성이 24일 발표한 3월의 전국 소비자 물가지수 2020년을 100으로 봤을 때 가격 변동이 큰 신선식품을 제외한 종합지수가 112.1로 전년 동월 대비 1.8% 상승했다. 플러스는 55개월 연속. 중동 정세 악화에 따른 유가 급등으로 휘발유와 등유 가격이 오른 것을 주요 원인으로 삼아 상승률은 2월 1.2%를 넘어 5개월 만에 확대됐다. 생활실감에 가까운 신성식품을 포함한 종합지수는 1.5%, 신선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종합지수는 2.4% 각각 올랐다. 동시에 발표한 2025년도 평균 전국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도에 비해 2.7% 상승했다. 플러스는 5년 연속으로 상승률은 전년부터 보합, 쌀류가 48.9% 상승했으며 사상 최고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식료품 가격 급등이 계속돼 물가 전체를 끌어올렸다. 참 일본의 그 쌀값이 그거 올라가지고 서민 생활이 참 월급을 올려줘도 아주 힘들게 생겼어요. 근데 이런 시사통신이면은 그 주요 언론이 그 헤드라인으로 이렇게 그 소비자 물가 이런 민생의 것들을 이렇게 그 보도를 내는데 한국은 전혀 그런 거를 헤드라인 뉴스에 그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직접 제가 찾은 건데 3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월 대비 0.2%, 전년 동월 대비 2.1% 각각 상승. 그러니까 일본보다 더 올랐다는 얘기 같아요. 이정화 물가 동향과 국가데이터처 4월 2일 날 게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데이터 빠르게 나와요. 이거를 언론이 발빠르게 보도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 분석 기사를 내주고 자 여기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전월비는 전기, 가스, 수도, 공업제품 변동이 없고 서비스, 농축산물이 상승하여 전체 0.2% 상승했다. 전열 동월비는 서비스, 공업제품, 전기, 가스, 수도 및 농축산물이 모두 상승하여 전체 2.1% 상승. 우리 전기료, 가스료 올랐죠.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는 전월 대비 0.2%, 전년 동월 대비 1.9% 각각 상승.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는 전월 대비 0.2%, 전년 동월 대비 2.1% 각각 상승. 생활물가 지수는 전월 대비 0.2%, 전년 동월 대비 2.4% 각각 상승. 전년 동월 대비 식품은 2.8%, 식품 외에는 2.4% 각각 상승. 참 소비자 물가를 하는데 참 입장이 곤란하니까 생활물가, 그 다음에 식료품이 에너지 제외지수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있는 목적이 있겠지만은 좀 헷갈리지만 어쨌든 올랐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신선식품 지수는 전월 대비 1.4% 상승, 전년 동월 대비 1.3% 하락했다. 신선식품이 그 채소류를 얘기하는 건지
전년 동월 대비 최소 신선 그렇군요. 1.8%, 신선 어계, 신선어 3.6% 각각 상승, 신선 과실 6.1% 하락, 과일 가격이 하락했다. 석유 최고재 3월 물가 0.8% 낮춰 가격 왜곡 비판도. 김주영 연합뉴스TV 4월 22일 3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1년 전보다 2.2% 오른 점을 감안하면 최고 가격제가 시행되지 않았다면 물가는 3%까지 올랐을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이에 취약계층 지원은 유지하되 일반 소비자 대상의 보편적 가격 억제는 출구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의 물가지수 통계는 일본보다 훨씬 빠르다. 3월 물가지수를 4월 2일 날에 게시하고 있다. 다만 언론이 제때 헤드라인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우리나라가 전산화 등 뭐 이런 거를 해가지고 통계는 일본보다는 우리가 빠른데 그 빠른 정보를 가지고 정책에 운영한다든지 뭐 이런 반영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산화가 빠르면 뭐하냐 이게요. 그걸 데이터가 나온 걸 가지고 분석을 해서 저도 이 메시지를 하는 게 분석, 해석, 예측, 행동 이거를 하고 있는데 언론이 정부의 눈치 보기 급급한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최근에 당합 사건으로 이 식품 소재 3사의 영업 적자 2025년도 영업 세전 손실들이 크게 났는데 그것을 좀 별도로 이렇게 좀 표를 만들어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CJ 제일제당이 세전 손실 5,869억 원, 삼양사가 2,973억 원, 배상이 2,560억 원 영업 손실이 났습니다. 세전 손실이 났습니다. 이게 담합 과징금을 이 정도면 징벌적이라고는 볼 수는 없고요. 미국처럼 징벌적 배상금을 때려야 기업이 망할 정도까지 때린다는데 어쨌든 삼양사가 데미지를 가장 많이 입었습니다. 규모에 비해서 4천억. 가격 덜 내리기 담합이었다고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세 개 회사를 다 분석해서 지금 올리고 있는 중이고요. 스루풋 회계 쪽으로 국제 곡물 가격들이 많이 내렸는데 자기네들 가격은 작게 내렸다. 요걸 단합했지 않았느냐. 이래서 걸렸답니다. 그래서 이 손익은 대차가 맞아야 되니까 일단 손실 처리를 하면서 충당부채를 잡았다는 거예요. CJ 제일제당이 이 안에 들어가 있을 텐데 그것만이 아니고 5,200억, 2,000억이 갑자기 늘었고, 근데 2024년도 이 제일제당은 좀 뭐 늘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근데 삼양사가 66억 분이 없는데 4,088억으로 충당부채가 부채가 늘어버렸습니다. 배상도 5억 분이 안 됐던 기업인데 3,747억이나 충당부채가 늘어났습니다. 충당부채가 늘어나면 비이자 부채가 늘어나면은 투하자본이 줄어들어 버리는 또 그런 역량. 투하자본은 뭐에 또 하냐면 부채 비율을 계산할 때 또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채 비율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충당부채가 늘어나면은 그런 또 역량, 인과관계가 형성됩니다. 지금부터는 1분기 영업 잠정 실적을 좀 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삼성전자는 미리 했지만은 영업이익까지만 냈어요. 영업이익 한 회사가 133조를 한다는 게 참 대단한 거죠. 755% 영업이익이 났습니다. 57조. 옆에 SK 하이닉스
매출액은 삼성의 반도 안 되지만은, 그러나 그 삼성은 뭐 전기 제품 이런 거 다 포함이지만 세전이익이 51조나 됩니다. 1분기에 455% 증가했습니다. 이런 반도체 업체만 좋고 나머지는 사실 그렇게 많이 좋지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영업이익 35% 증가했고요. 삼성 SDS 시스템 등 솔루션 이런 해결하는 데죠. 매출 감소했고 영업이익 70.8% 하락했습니다. 현대차그룹 매출은 증가했습니다만은 영업이익은 30.8% 감소했습니다. 기아도 매출은 5.3% 증가했습니다만 영업이익은 26.7% 감소했습니다. 지금 이 현대차 그룹이 그 매출액은 올라도 실속은 지금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현대모비스 매출은 5.5% 증가했는데 영업이익 3.3% 증가에 그쳤고요. 현대위아 영업이익 6.2% 소소하게 증가했습니다. 현대제철 전년도 영업적자에서 1분기 매출 5조 7,397억 원으로 3.2%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은 182.6% 전환이익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나마 다행입니다. 현대 BNG7 매출액은 뭐 크진 않습니다만 영업이익이 238.8% 증가했습니다. 현대 노템 요즘 방산으로 좀 뛰죠. 영업이익 10.5% 증가했습니다. 효성그룹 일시에 거의 뭐 상장회사들 시간대별로 공시가 됐는데 효성 뭐 지주회사 성격이죠. 영업이익 15.6% 증가했고 효성 TNC 11.4% 1분기 영업이익 증가했습니다. 효성 ITX 9.3% 감소했습니다. 효성화학 전년도 영업적자에서 전환이익 100.5% 전환이익으로 손익분기점을 넘어섰습니다. 효성중공업 중전기로 잘 나가죠. 48.8% 영업이익이 증가했습니다. 동국제강도 영업이익이 403.9% 증가했습니다. LX 일렉트릭 현대중공업과 같은 업종이죠. 45% 영업이익이 증가했습니다. 북미 수요들이 많아져가지고 좋아지고 있다고 하죠. KG 모빌리티 영업이익이 크게 늘었네요. 현대차하고 틀리게 104.7% 영업이익이 증가했습니다. OCI 옛날 동양제철화 영업이익 증가했습니다. 안 보여가지고 한 더블 이상 100몇 프로가 올라갔네요. 호텔 신라 영업이익이 전년도 영업적자에서 926.5% 전환이익이 크게 발생했습니다. 이런 게 나오면은 그 1분기께 그 공식 그 사업 보고서가 공시되면은 이런 궁금증을 좀 해소하고 싶거든요. 매출은 8.4%밖에 오르지 않았는데 뭘 절감을 해가지고 영업비용이 6%뿐이 안 올랐다는 얘기죠. 이런 거로 보면은 하나엔진 130.3% 영업이익이 증가했습니다. 제일기획 광고회사죠. 37.6% 영업이익이 감소했습니다. 뭐 시중은행이 돈을 많이 벌었다는데 뭐 그 다른 4대 시중은행은 외국 자본이 거의 점령을 하고 있는 거고 기업은행만이 그 우리나라 국책은행인데 별 볼 일 없네요. 8.9% 영업이익이 하락했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굿바이.